2026년 러시아에게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상작전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봄과 여름 공세는 이미 실패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강해지는 반면 러시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크라이나를 위해 방금 미친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드론, 전투기, 우크라이나가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미사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고 있고 푸틴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사실상 끝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파트너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데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독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월 13일 로이터 통신은 독일이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과 장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5만 대의 공격 드론을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나 독일 국방부가 아닌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두 국방부 모두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소식통은 미국 방위기술 기업 알터리온의 CEO인 로렌츠 마이어로 보이며 이번 계약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서방 정부가 진행한 단일 최대 드론 구매라고 말했습니다. 알터리온은 드론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드론이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어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 계약이 1억 300만 달러 규모이며 한 유럽 국가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독일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스카이폴이 그렇게 말합니다. 알테리온의 기술을 공격 드론에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는 5만 대의 드론 구매에 독일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종류만 공개하고 추가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슈라이크인가요?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는 최고 단거리 드론 중 하나입니다. 슈라이크는 특별한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크라이나만이 아닙니다. 3월 미 국방부는 미국의 새 드론 우위 프로그램에 적합한 드론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슈라이크는 2위보다 10.2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드론의 타격 정확도를 2.5km에서 10km까지의 거리에서 평가했고 여러 목표물을 상대로 도심 환경에서 드론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도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드론 5만 대가 전선으로 향한다는 것은 러시아에는 큰 고통이 됩니다. 슈라이크에는 두 버전이 있습니다. 더 작은 17.78cm 버전은 1.5kg의 탑재 중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병사들과 장갑차를 파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최대 시속 10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도망치기 어렵고 사거리는 30km에 달해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가득한 살상구역에 훌륭한 추가 전력이 됩니다. 더 큰 버전은 길이가 약 7.6cm 늘어나서 탑재 중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속 20km 속도 업그레이드가 추가되면 그 슈라이크 버전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훨씬 더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자율성도 있습니다. 알테리온 소프트웨어로 슈라이크는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목표를 자동 추적,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방금 공개된 거래는 이미 치니시 중입니다. 마이어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구매한 슈라이크 드론 일부가 전선에 배치돼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드론들도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며 그때쯤이면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군대에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안기게 될 것입니다. 모두 대단하게 들리죠? 우크라이나 전설에 투입된 가장 무시무시한 드론 5만 대가 도착했다는 소식도 대단하지만 프랑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방금 한 일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고 특히 푸틴도 예상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지원을 보고 좋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한 셈입니다. 프랑스는 독일의 드론을 보고 전투기와 미사일로 판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쟁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모두 우크라이나를 위해 훌륭히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프랑스의 발표가 엄청난 것뿐입니다. 7월 13일 파리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회의 이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라팔 전투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2월 우크라이나에 라팔 전투기 100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크롱 대통령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전투기 제공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아스테르 30 대공 미사일, 스칼프 장거리 순항 미사일, ASM 해머 유도폭탄 키트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도 허가할 예정입니다. 그 발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에 나왔으며 이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군사 원조 없이도 중요한 미사일과 폭탄 키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푸틴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성장한 방위 산업에 힘입어 미사일과 폭탄 키트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라팔 전투기가 즉시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16대의 라팔 전투기와 그에 따른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첫 비행은 이르면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원 훈련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년 뒤에 도착할 전투기를 위해 몇 달 동안 파일럿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F-16을 받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겐 이상적이지 않은 지연처럼 보여도 프랑스가 2028년부터 전투기 지원을 밝힌 것은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아니요. 러시아는 2028년까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이선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6월 30일 유로뉴스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와 프랑스 사이에서 스칼프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라이선스 허가 가능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진전이 있긴 하지만 아직 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지적재산권 문제, 생산 개시 등과 관련된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당시 어느 정도 관료적 절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약 2주가 지난 지금 존재했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스칼프 미사일, 방공 미사일, 유도 폭탄 키트가 우크라이나 공장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큰 일인지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지적 재산권 측면만 보더라도 이것은 프랑스와 이 무기들의 생산 업체들이 우크라이나의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게 맡기지 않고 러시아와의 전쟁 최전선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와 비밀을 공유합니다. 많은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하면 전쟁이 확산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정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주요 무기의 핵심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무기에 대해 왜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이를 원했는지 보여주는 실전 성과가 있습니다. 아스터 미사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SAMPT 방공 시스템에 쓰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미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는 샘프T를 사용해 소위 전투기 아마도 SU-27이나 SU-35를 격추시켰습니다. 이는 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공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SAMPT는 또한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가장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유로마이든 프레스는 지적합니다. 이 시스템은 25km 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150km 거리에서 다른 공기역학적 표적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문제는 항상 비축량이었습니다. 아스터는 연간 최대 100발의 아스터 30 미사일을 생산하지만 2028년까지 연간 300발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겐 미사일도 부족하고 시기도 늦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라이선스를 얻어 자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칼프 미사일은 스톰 섀도우라고도 불리며 우크라이나가 흑해함대를 무력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들은 국경 지역을 타격하는데 이상적일 정도로 파괴력이 강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내내 ASM 해머 폭탄 키트를 사용해왔으며 프랑스는 이미 연간 최소 600개의 폭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두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하고 필요시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크렘린궁의 분위기를 묘사할 수 있는 단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정말 엄청난 일을 했고 푸틴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방금 본 일이 여러 측면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여러 측면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버튼을 눌러 저희 영상을 계속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슈라이크 드론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가장 정확하고 치명적인 자동화 드론 5만 대의 비축은 전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에게 더 많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러시아는 39,490명의 사상자를 입었는데 이는 한 달에 24,000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모집 인원을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이 모든 손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방어선을 무너뜨리는데 약 14년이 걸릴 정도로 매우 느린 진격과 맞바꾼 것입니다.
이 모든 사망의 주된 원인은 드론입니다. 허드슨 연구소에 따르면 전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상자의 최대 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저 아무 무기나 기록적인 규모로 산 것이 아니라 전선에서 러시아의 사상자 비율을 치솟게 할 우크라이나에 꼭 필요한 바로 그 무기 종류를 구입한 것입니다. 5만 대 슈라이크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대비 수적 우위를 강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하지만 드론이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되면서 이제 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선과 그 인근에서 사용되는 FPV 드론에서 1.5대 1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비축분에 슈라이크 드론 5만 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어차피 해야 했을 1억 달러 이상의 거래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론 거래의 이런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 대신 드론을 사주면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달러를 아끼고 그 돈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다른 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아낀 돈이 프랑스가 생산 허가를 내준 아스터 30 미사일 제작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 중 미사일 생산 허가가 러시아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본래 목적은 러시아 군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늘을 지키는 것입니다. 항공기와 러시아가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있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경우 러시아가 군사시설과 우크라이나 도시 모두에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것이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이점입니다. 젤렌스키는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 내내 패트리엇, 아스터 30 등 다양한 미사일 지원을 우크라이나의 나토 동맹국들에게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트럼프가 패트리엇 라이선스 발표에 이용했던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는 다시 한번 자신의 요구를 강조하며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은 스스로 해낼 수 있지만 방공에 관해서는 파트너들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미사일 공격이 일주일에 2번 키이우를 겨냥해 5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창의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요격률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에 우크라이나는 모든 공중 위협에 대해 89.4%의 요격률을 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가 좋아 보이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아닌 다른 유형의 미사일에 잘 대응한 덕분에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의 40%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 부족으로 러시아가 방공망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트너들에게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스터 30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패트리엇 라이선스도 곧 들어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를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파트너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아스터 30 라이선스로 우크라이나가 생산을 시작하면 유일한 성공적 공격 경로가 막힌다는 의미여서 푸틴에게 큰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전쟁 범죄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량으로 병사들이 죽어가는 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는 끝난 것입니다. 또한 스칼프, ASM 해머, 라이선스도 잊지 마세요. 이 무기들의 중요성은 이미 언급했으니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칼프는 고정된 요새화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저고도로 비행하며 최대 마하 0.95에 이르는 높은 아음소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칼프는 약 25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450kg의 브로치 관통 탄도를 탑재합니다. 그 탄도는 여러 단계를 거쳐 표적을 관통한 뒤 내부에 있는 목표물에 폭발물을 전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로 함선과 벙커를 공격해왔습니다. 먼저 관통 후 내부를 모두 파괴하는 것이 스칼프 미사일의 작전 방식입니다. ASM 해머는 러시아의 우려되는 무기입니다. 단순 폭탄으로 보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에서는 이것을 스마트 공대지 스탠드오프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듈식 폭탄 키트로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정밀 요도 탄약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125kg, 250kg, 500kg, 1000kg 등 다양한 크기의 무유도 폭탄에 장착할 수 있으며 기본형 해머는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조합해 목표물에 도달합니다.
이후 버전에는 적외선 유도와 레이저 유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추정컨대 우크라이나는 모든 종류의 해머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을 예정이며 이는 이미 러시아의 후방 물류와 지휘 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는 중거리 타격 작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 뛰어난 운용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머 키트에 장착된 로켓 모터는 일반 폭탄의 사거리를 70km 이상으로 연장해주며 다양한 유도 시스템은 원형 공산 오차는 1m에서 10m 사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처럼 강력한 위력과 정확성을 얻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합니다. 타스 통신은 3월 기준 우크라이나가 이미 500발 넘는 스칼프, 스톰 섀도우, 미국산 에테카메스 미사일을 러시아를 상대로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이 더 많았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썼을 것입니다. 500회 넘는 공격 중 절반은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를 사용했습니다. 2023년에 120발, 2024년에 90발, 2025년에 45발입니다. 여기서 하락세는 우크라이나가 비축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라이선스로 우크라이나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스칼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ASM 해머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시작한 중거리 타격 작전의 일부입니다. 이 폭탄 키트가 늘어나면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타격 드론 외에도 최대 1000kg 폭탄 투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는 끝났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속도로는 러시아가 도네츠크 점령에 14년이 걸릴 것입니다. 전쟁 연구소는 그 진격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 모두 러시아는 순 영토 손실을 입었으며 그 규모는 거의 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즉 전혀 진격하지 못한 셈입니다. 러시아는 6월 AI 추세를 겨우 뒤집었지만 30.02 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침공 맥락에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죠. 이처럼 진격이 느린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을 계속 공격해서입니다. 스칼프와 ASM 해머로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후방을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푸틴에게 그것은 전선에서의 더 큰 약화와 후방에서 처리해야 할 더 많은 문제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전선에는 피해를 주는 슈라이크 드론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는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우위를 빼앗는 아스터 30이 있을 것이며 2028년에 도입될 라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의 공중 전력을 확장시킬 전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간단한 사실로 귀결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더 강해지고 있는 시기에 러시아는 뒤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여기서 진정으로 한 일은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석유와 인적 자원이 모두 줄어드는 시기에 우크라이나와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시작한 소모전은 결국 그에게 부메랑이 됐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프랑스와 독일에서 무엇이 올지 알게 된 이상 이제 끝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쟁에 너무 갇혀 있어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드론을 확보하고 러시아가 시도하는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패배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중요한 영토를 잃었습니다. 아니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을 통해 전체 지역을 해방시킨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한 일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흑해를 장악한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둘러싼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서 더 밀리터리 쇼의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